안경을 써야겠다. 안경을 쓰는 게 컨시스턴스를 위해서. 자,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이긴 하네요. 오늘 사실은 제가 뭐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가,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그저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밀렸던 것들, 뭐 뉴스레터도 쓰고 이것도 하다가 재밌는 토픽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근데 제가 막 전문가인 토픽은 아니었어요. 전문가인 토픽은 아닌데 관련해서 제가 좀 저희 그 장건 변호사님이라고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겠어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건 변호사라고 하고요. 한국 변호사 이제 거의 한 10년 했고, 미국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한 5년 정도 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얼마 한 1년 안 됐는데 미국으로 넘어와서 스타트업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 아, 네. 저희 회사는 BNL러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애틀에 한 분 이제 스타트업 많이 자문해 오신 미국 변호사님이랑 제가 창립한 로펌이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셔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오늘 주제랑 관련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투자 받으시고 미국에 넘어오시건 아니면 미국에서 투자 받으시면서 시작하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저희 주된 클라이언트여서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거 사실 뉴스레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 나갈 텐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택경 대표님 아시죠? 저희 메시업 벤처스 이택경 대표님이시고, 사실 국내 VC 업계에선 전설적인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음 코파운더시고, 그리고 프라이머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메시업 엔젤스 벤처스를 창립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오늘 그 링크드인에 되게 재밌는 글을 그제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셨는데, 이제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받거나 팁스를 받으면 미국 진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100번 공감하는데, 이제 뭐 최근 자꾸 들리는 정보로는 뭐 해외 초기 투자자 한 곳이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팁스를 받을 경우 이후 미국 진출이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에 문제가 많다고 왜곡된 사실을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초기 투자자들과의 경쟁을 인식해서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이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파는 듯한 느낌이라 보기가 안 좋네요라고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이재경 대표님 워낙 우리 업계에서 뭐랄까, 저 이제 큰 어르신 같은, 여기 리더 같은 느낌이라서 댓글이 되게 조심스럽게 달린 것 같은데 제가 달았어요. 제가 달았는데, 이제 뭐 안녕하세요 대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출장 갔을 때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고, 워낙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 겨우겨우 시간 내주셔서 인사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VC나 팁스를 받으면 미국 진출이나 미국 투자자에게 투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에 100% 동감합니다. 전 진짜 그거 완벽히 동감해요. 이게 뭐 국내 VC 투자 받는다고 미국 투자 못 받는다, 아니면 미국 못 간다라는 건 완전한 거짓이고요. 근데 다만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뭐 지금 한국 회사가 평균적인 지금의 한국 투자 계약서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경우, 딱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미국 현지에서 후속 투자나 인재 유치에 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히 뭐 투자자 동의권 작동 방식,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사제 오기 전에 뭐 전전 회사가 미국 VC였거든요. 미국 현지에 있는, 저 말고 대부분이 백인인 VC였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시아 투자도 봤었고 남미 투자도 봤었는데, 그 미국 VC의 입장에서 해외 투자할 때 어떤 그 허들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정리한 적은 없어서, 오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장관 변호사님께서 지금 플립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 한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조금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뭐 라이브를 켰고, 이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뉴스레터로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소개 말씀 좀 들어봤고, 일단 저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국 진출할 이유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뭐 제가 크게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세계 최대 그리고 주류인 최대이자 주류인 자본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초기 자본 유치 및 엑짓도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이자 주류인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팔리는 것들은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서 미국 진출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성공한 창업자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다음 한국 2세대, 3세대 한국의 쿠팡이라든지 한국의 쿠팡이라든지 뭐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더 좋은 스타트업들을 뭐 세계 무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으로 플립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냥 완전 미국 회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한국에 보통 자회사를 두고 아니면 리서치 센터를 두고 그리고 그 커진 영향력과 자본력을 이용해서 더 강한 리서치,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의 선순환, 기술 경쟁력의 국내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약간 미국 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진출을 하려면 꼭 플립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플립을 해야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은. 근데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것과 여기에 실제 시장에 접근하는 걸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본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플립을 해야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봤을 때 여기 글에도 나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당연히 다른 국가의 약간 이질적인 법제도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엑시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다른 주의 법인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다른 주의 법인이 있어도 델라웨어 주여야만 법인 하시는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플립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법인으로서 투자를 받는다는 게 좀 쉽지 않는다는 면이 있고, 근데 두 번째 측면에서는 시장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저는 솔직히 그냥 무조건 플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장 음, 진출의 관점에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을 유치했을 때 VC들이 좀 끌어줄 수 있다는 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재 유치 측면에서 한국 법인의 어떤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회사로 사업을 하는 것과 모회사로 하는 게 아주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가 완전히 미국에 헤드쿼터가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도 미국 시장 진출 자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고요. 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한 게 뭐 저희는 다 알겠지만 그 다른 주에서도 델라웨어 C컵으로 플립을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델라웨어를 떠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그거는 테슬라 정도 되거나 아니면 맞아요. 딱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사이즈, 예, 네, 그런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맞아요. 스타트업들은 네, 아무래도 델라웨어 C컵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VC들하고 로펌들이 가장 익숙한 구조, 맞아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구조,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 관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네. 거에 되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은 상장사들이 델라웨어 법인이 거의 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 60%가 넘어갈 거예요. 자, 정확한 상장사 수치를 못 가져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했을 때 사실은 거의 뭐 김범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트랜스링크 김범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99.9%는 그냥 델라웨어로 간다. 음,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을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VC에 있을 때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니까요.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뜯어봐야 되나? 여기에 맞아요. 변호사를 써야 되나? 그리고 맞아요. 일단 백오피스에서 어카운팅 관리팀에서 대기 싫어요. 일단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치. 특이한 일이 새로 배워야 되는 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 델라웨어 C컵이니까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스케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한국 회사 들어오면서 이 회사 하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밟아야 되는 스텝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인재 면도, 음, 사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뛰어난 엔지니어가
한국의 그 복잡한 스탁 옵션 구조를 이해를 하며 거기에 그쵸. 맞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사인을 하겠느냐에 맞아요. 대한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국 음. 회사인 것과 해외 회사인 것과의 그 약간 갭이 특히 B2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갭이 맞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뭐, 근데 압도적으로 좋은 프로덕트라면은 필요 없죠. 사실 K-뷰티 프로덕트들은 한국 회사로도 엄청 잘 팔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B2C 향의 압도적으로 뛰어난 프로덕트들은 그런 미국 진출의 플립의 필요성이 자본만 아니라면 좀 덜한 것 같은데, 자본이나 인재만 아니라면 그 시장에 대한 것보다는.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은 시장적인 면에서 약간 불리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립이 권장이 되고 자본이나 인재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그쵸. 불리하다.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플립을 하는 게 더 좋다. 미국 진출을 원한다면 이 네.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이제 B2C는 제가 봐도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근데 음, B2C는 진짜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이제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현지 시장이나 분위기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현지 인재를 음, 어콰이어 하는 게 오히려 B2B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B2B는 한국에서 개발자 채용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이제 현지의 감각을 익히고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 정도만 첨언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근데 K뷰티는 너무 이제 그쵸.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그게 음, 사실 아웃라이어지. 대부분은 그래도 B2C도 여기 현지에 조금 뭔가 발을 딛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플립은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러면 국내 투자를 받았을 때 특히 한국 VC의 투자를 받았을 때 플립을 할 때 아니면 뭐 그런 면에서 미국 진출할 때 불리한 점이 어떤 게 음,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뭐 말씀하신 그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본, 인재 유치. 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장건 변호사님 그 블로그에서 제가 본 건데 이거 링크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근데 플립에 대한 뭐 동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플립에 대한 동의 어려움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제도를 우리가 많이 따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음, 구조도 좀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의 어떤 정도, 뎁스가 되게 다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들을 미국의 어떤 놈에 맞춰서 가지고 오려면 이게 많이 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시드 투자를 할 때 뭐 5억 원, 뭐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약간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10밀리언, 아니 1밀리언, 2밀리언 이 정도까지는 세이프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 보기엔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넣은 투자금에 비해서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 때문에 이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권리들을 좀 줄이고 와야 되는데, 이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성공적으로 엑시까지 간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없죠, 사실은. 음. 엑시까지 간 사례는 유니콘까지 성장한 사례는 있죠. 샌드버드가 있고. 근데 많은 회사들이 샌드버드가 성장하고 있지가 않다. 플립이에요? 플립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예. 어. 거기는 근데 오래됐어요. 10년 넘었고 거기는 플립으로 한 케이스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가 듣는 거는 약간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의 유니콘 1호가 샌드버드라고 생각했는데 샌드버드도 플립이었군요. 네, 샌드버드는 한국에서 엑시트를 한번 하시고 대표님께서 네. 새로 창업을 하셨다가 플립으로 나가셨던 케이스예요. 새로 창업에 플립을 하셨구나.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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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국내 계약서와 뭐 그리고 아까 그 뭐 인재 유치 이런 네, 부분은 네.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면 계약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뭐 네, 성공적인 엑지 사례가 없다. 그거는 뭐 아직까지 좀만 더 기다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약서 얘기들 좀 해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계약 조건들의 차이가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들? 일단은 예. 기본적인 것들로 말씀드리면 약간 계약서 문구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약간 창업자 개인에 대한 음,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음, 불신이 묻어나는 조건들이 한국 계약서에 좀 많은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제 창업자가 이 투자 계약을 위반한다거나 했을 때 그 주식을 다 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한테. 그래서 그 개인 창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많이 지우는 구조가 한국의 투자 계약서 구조고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 회사가 투자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미쳤다면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그 투자 계약상의 어떤 사소한 조항들이나 몇 가지 조항들을 위반하였다고 그 주식을 사내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수도 없고 음, 네, 그리고 막 손해배상액도 그냥 딱 특정을 해놔요. 이런 계약을 위반했을 때 뭐 몇 억, 몇 억 이렇게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음, 구조로 개인 어떤 그 우리 파운더들한테 대한 법적인 제약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강한 면이 일단 있죠. 음, 어반 스페이스도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아, 비슷한 결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는 조금 오래된 케이스라 지금 그 정도의 계약서는 없어요. 그 음, 정도의 계약서는 없는데 원래는 사실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의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로 대출을 받거나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나아져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음, 여전히 한국투자계약서에서 느껴지는 건 약간 창업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음, 창업자들의 어떤 불신이 약간 묻어있는 그런 계약서라고 보면은 그렇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를 또 이제 뭐 사실 미국 VC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은 클린업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맞죠?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네. 이제 한국 VC 입장에서는 그걸 또 내려놓기 쉽지 않고 네. 그리고 풋옵션이나 위약금, 위약발 이런 그렇죠. 것들도 조금 한국, 미국 다르다고 저 느끼긴 했거든요. 네네. 없죠, 미국에는 사실. 예, 풋옵션 자체가 창업자한테 풋옵션 내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음, 회사한테 풋옵션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없다고 됩니다. 봐요. 네, 예, 위약금, 위약벌도 사실 없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일 투자받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정보를 위조했거나 아니면 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를 리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취소해버리고 터미네이트하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프로드의 영역인 거고, 프로드의 네, 영역인 거고, 단순한 계약 조항 위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음, 네, 그 회사에 대한 제약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모험 자본,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난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한 거고, 혹시 회사가 잘못되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풋옵션, 위약금, 위약발 이런 게 계약 조건이 조금 미국보다 이렇게 네. 타이트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어우, 타이트하죠. 미국은 보통 사실 네. 테라노스가 딱 그거잖아요. 사기냐 그렇죠. 아니면 망하느냐의 그 경계에서 엘리자베스 홈즈는 사기를 택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VC들이 뭔가 그 뭐랄까 권리를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데 소송도 할 네. 수 있고 근데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기 영역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그렇죠. 위반 중에 좀 어떤 게 가장 자극적일까요? 조금 충격적이랄까? 이따가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이제 투자자들이 동의권을 개별적으로 가지잖아요. 네, 네,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일권을 가지는데 사실은 의견의 불일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리 작은 투자를 했더라도 사전 동의권 다 가져가게 그 관행이 되어 있어요. 한국 투자 계약서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주주가 반대했을 때 그거를 위반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풋옵션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자나 혹은 회사한테 이거 내놓고 자기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있죠. 사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풋옵션 행사할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와. 대표적인 위약입니다. 그건. 아, 그런 게 있구나. 네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RCPS? 전 사실 RCPS 보고 좀 네. 처음 봤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아, 미국에서는 진짜요? 그냥 CPS지 맞아요, 무슨 맞아요. RCPS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환을 해야지 상환이라는 거는 이건 투자가 음, 아니라 대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도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한 음, 뭐 십몇 년 전까지만 있었다고 봤는데 이게 그 NVCA의 어떤 공식 문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리뎀션 라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음, 한국에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반반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RCPS 반. 리뎀션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투자 계약이 반 이상 되는 것 같고 사실. 음, 그래서 상환을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약간 이거는 곁다리긴 한데 이익이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상환을 해주려고 해도 상환을 해줄 수가 없어요, 원래. 음, 그러니까 회사는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근데 음, 뭐 되려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상환권은 미국엔 없다. 근데 한국엔 여전히 많다. 많다. 네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사실은 이제 뭐 미국 VC가 투자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도 한 게, 이거 왜 굳이 정리를 해야 되나? 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뭐 네. 라운드 방식이 조금 한국과 미국, 아니면 네. 의사결정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전 투자자들의 권리를 정리하려고 하는 다음
후속 미국 VC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어떤 것들이 조금 뭐 아니 그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좀 음, 다르다고 느낀 거는 저도 이제 뭐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해봤으니까 해보면 이 계약서가 모든 VC랑 회사가 1대1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 회사도 투자를 하고 사지에서도 미국 회사들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국 회사 투자해봤고 그전에는 뭐 미국 회사들만 봤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라운드는 미국은 리드 투자자가 있고 음,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만들고 텀들을 좀 제 그 코인베스터들한테 알려줘요. 미리 맞아요. 헤즈업을 네네네. 좀 알려주고 걔네가 이제 뭐 드래프트를 보고 큰 문제 없는 것 같아 하면은 그래 어쨌든 내가 텀을 셋하고 그리고 우리 계약을 한다라고 하고 제가 사인을 하고 그 밑에 쪼로록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비슷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예 동일한 계약서 한 가지에 맞아요. 동시에 다 라운드로 들어갔고 그 한 장이 어쨌든 그 클래스를 디파인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김범수 그 트랜스링크 인베에 김범수 대표님이 그 요약을 잘해놓은 그 유튜브가 있어서 그걸 제가 또 따로 이거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뉴스레터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라운드의 방식이 아예 달라가지고 그 한국은 그냥 라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라운드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동시간대의 느낌이고 맞아요. 미국은 라운드라는 게 이렇게 딱 A, B, C 이렇게 A의 계약서 한 장, B의 계약서 한 장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 뭐 투자자의 동의권 구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 동의권 네. 구조가 다르다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일단 한국은 개별 투자, 사실 한국에도 리드 투자자 개념이 추상적으로나마 있죠. 이제 리드 투자자가 됐고, 그 투자자의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약서가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죠. 근데 이거의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영상의 참여권이나 여러 권리들이 개별 주주들이 각각 체결을 할 수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들을. 그러다 음, 보니까 한 명의 주주라도 태클을 걸면 이거는 계약 위반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위반해가지고 할 경우에. 근데 사실은 여러 투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일치가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어떤 맞아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러면은 스타트업이 완전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상황들에서 한 명, 두 명의 어떤 소수 소수건 대주주건 어쨌든 그런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미국에선 그렇게 안 하고 미국에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투자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여러 투자자들이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의를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까지 거기다 셋업을 해놓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라운드를 대표하는 이사를 한 명 넣어서 이거를 이제 우선주 발행했을 경우에는 preferred director라고 해요. 그래서 preferred director를 한 명 입혀서 거기서 이사회 동의를 할 때 그 preferred director의 동의를 무조건 얻어야만 하는 의사결정 사항들을 몇 개 넣어놓고 그리고 혹시 그 프리퍼드 디렉터의 동의를 못 얻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투자자들의 보팅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소수 주주들의 어떤 그 기토 때문에 뭐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진 않죠, 여기서는. 음.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 회사 투자할 때 저도 보드인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보드에 누가 있는지 보고 그 보드 그렇죠. 멤버랑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보드를 다 바꿔버리는 조건으로 뭐 제가 그렇죠. 보드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가 저희 사지에서 보드 시트 두 개를 가져가고 기존에 하나 해가지고 2대2가 될 수 있게 구조를 짠다든지 그런 맞아요. 식으로 구조를 짜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 회사들이 만약에 개별 사전 동의권이 네. 있다면 네. 그러면 보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보드에서 원래 의사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보드 의사결정보다도 나머지 그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쵸. 반대를 했을 때 회사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맞아요. 사실 미국 VC 입장에서는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부담스럽죠. 아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게 음. 사실 또 그렇잖아요. 미국 VC가 한국 VC랑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를 해서 결과를 그쵸. 낸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이 아,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아요. 왜 이걸 해야 되지? 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회사에 아니면 이제 막 플립한 회사에 그런 회사에 내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효율성 맞아요. 문제에서 되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이게 참
쉽지 않다.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상장사도 똑같은데, 한국은 이 이사회의 어떤 경영 결정 권한과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권한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국은 이사회의 권한보다 주주총회에 되게 중요한 권한이 많아요. 음, 근데 미국은 제가 미국 자문하면서 되게 놀라는 거는 이사를 임명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주주들이 기본 주주총회에서는. 맞아요. 이사한테 진짜 일임을 하는 거죠. 이사를 믿고 이사들이 맞아요. 경영을 한다. 맞아요. 그 네네. 사실 저는 이제 미국 부시에 있을 때는 그 주니어들이 보드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대부분 아, 그렇겠죠. 저희가 보드 뭐 미국 부시대 보드를 할 때는 그래도 프린시팔 주니어 파트너급만 보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음, 미국에서는 보드 멤버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은 거의 전부거든요. 회사의 그쵸. 방향성이나 그런 면에서 보드 미팅에서 하는 얘기들이 진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써야 된다, 투자를 더 빨리 해라, 뭐 디플로이를 더 빨리 하고 아니면 뭐 그 광고비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보고를 받고 한 그쵸. 3, 4시간씩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받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도 한국에 와서 보드 멤버에 이제 주니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음, 우리는 미국 부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사제 같은 경우는 보드는 전부 이제 프린시펄이나 파트너급만 들어가긴 오, 하는데 어쨌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너무 그거는 너무 미국식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미국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신 이사한테 책임을 진짜 맞아요. 엄하게 묻니다. 맞아요. 이사가 뭔가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거나 아니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로 자기의 이익을 취급했다면 진짜 그거는 손해배상 들어가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 구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다르긴 하네요. 한국과 미국과. 네, 정말 다릅니다, 그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VC들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나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한국 VC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조금 선순위가 아니게 되는 상황들에 자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사소한 동의 사항까지 다 개별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회사라면 혹시 음, 이 창업자한테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있나라는 실제로 음, 이건 들은 얘기인데 창업자가 맞아요. 혹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우리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막 여러 동의권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신뢰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 내가 문제가 있나? 그 그쵸? 자기는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 되게 좋은 맞아요. 포인트입니다. 네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잠깐만 여기 채팅창에 ICPS는 그래서 IFRS상 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그 부채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미국 VC 입장에서는 그 회사 파이낸셜이 그쵸.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그쵸. 거죠. 그쵸. 재무제표 안 좋겠네요. 재무제표 안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뭐 우리가 미국 VC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뭐랄까 악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뭔가라고 좀 들으시는 분들 특히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조금 제시를 해보자면 뭐 뻔한 것부터 좀 해보죠. 첫 번째 미국 VC한테 첫 투자를 받으세요. 처음부터. 어, 말 너무 쉽게 하시는 거 빵이요, 아닙니까? 빵이요, 빵이요. 밥이 없으면 빵을 드시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 미국 부시엔 투자를 받는다. 아니면 싸지 않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장관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였는데, 미국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부시 돈을 미국 법인으로, 미국 스탠다드로 받으면 된다. 전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좀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좀 제안하신 어,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VC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해외에 있는 법인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관점도 좀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음, 법도 실제로 조금 바뀌었고. 음,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에선 불가능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펀드에서는 미국 법인에 투자하는 거 되게 적극적인 VC나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받으시면서 처음부터 그냥 미국 법인 만드셔 하신 저희 고객들 중에서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초에 한국에서 좀 부트스트래핑 하시다가 한국 법인이 있었어요. 부트스트래핑 하시는데 외부 투자 안 받으시고 투자 받으실 때 좀 트랙 만드셔가지고
미국 법인 만드신 다음에 트랙 보여주고 여기로 투자 받고 이런 경우 꽤 많았거든요. 음,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플립에 프릭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네네. 이게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재긴 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어프로치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양쪽을 다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법인을 만드셨을 때 저희는 솔직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빨리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 미국 VC다 그쵸. 보니까 저희도 델라웨어에 등록된 VC 펀드라서 돈 나가는 것도 뭐 며칠 만에 바로바로 한 이틀 만에 나갈 수 있고 뭐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은 제가 딱 이렇게 그냥 저희는 그리고 계약서도 전부 MBCA 스탠다드 아니면 YC 세이프 스탠다드로 써서 미국에서는 네. 딱히 막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런 마중물 역할을 조금 해드리는 것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서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주주관 계약서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네네. 한국 내에서 한국 법인으로 투자를 받을 때 뭐 네. 주주관 계약서를 만들어서 좀 조율을 미리부터 해나간다 네. 처음부터 예를 네. 들어서 그 안에 뭐 미국 플립에 대한 사전 동의라든지 아니면 그 사전 동의권에 대한 축소 네. 아니면 뭐 주주들의 60% 70%만 동의를 하면은 통과하는 걸로 한다 이런 것들 계약서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계약서 자체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조항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플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미국에서 무슨 주식을 받게 되는지가 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넣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 어떤 측면이냐면 투자자와 미리 소통이 되었고 안 되었고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한테 얘기할 때, 저 시드 받을 때, 저 미국에 나갈 거고 나중에 플립하실 때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미리 소통해서 확인을 받아 놓는 것과 나중에, 투자 받을 때 전혀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시리즈 A 받을 때 미국 나가야 돼요라고 하면서 하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죠. 당황스럽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뭔가 투자자와의 대화와 신뢰의 관점에서 약간 비슷한 어떤 조항들을 넣어놓는 거는 전 찬성하는 편입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플립을 하고 싶은데 기존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엑싯을 시켜드려야 되는 곳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면 이제 뭐 이 그 원금에다가 8%인가 이제 preferred 와, return 붙여가지고 연 8%씩 붙여가지고 그것만 주고 엑짓 시켜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거 음, 빼고 이제 나머지는 다 플립에 동의를 하셨다. 근데 음,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맞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폴리시가 있을 거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그런 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지금 창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입장에서 조금 다른 뭐가 달라지면은 한국 회사들이 한국 VC 돈을 받고도 미국에서 돈을 받기가 좀 편해질까요? 미국 진출한다거나? 글쎄요, 약간, 저는 뭐 네네.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게 한국 VC들이 조금 더 음, 뭐 계약서나 이런 회사와 대표를 믿어주고 네. 모험 자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라는 맞아요. 것과 이게 VC뿐만 아니라 저도 LP를 해봤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LP들이 모험 자본에 대한 어떤 기조나 정책을 맞습니다.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회사 프렌들리하게 회사가 좀 네. 더 글로벌에 성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보고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미국 진출이라는 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한국 스타트업으로서는 미국 진출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되는 건 약간 음, 사명인 것 같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관점에서 좀 회사들을 믿어주고 어떤 그런 이런 권리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포기해 주시는 게 제가 이제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그 VC 내부의 어떤 심사역의 결정만으로 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 뭐 자기 보스의 동의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LP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특히나 해외 진출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한국 투자 계약서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음, 그러니까 만일 정말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는 명칭으로 모험 자본으로
더 많은 과실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에 대한 책임이라던가 이런 조항들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회사들이 좀 바로 서포트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관행과 문화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 진출은 해야 되고요. 이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숙명이고, 근데 그 미국 진출을 함에 있어서 미국으로 플립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플립을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투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인재 유치 면에서 자본 유치나 라운드의 방식이나 이런 면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미국 VC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맞아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VC는 이 다른 점을 해소하거나 뭐 수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뭐 처음부터 미국 VC한 투자를 받는다. 뭐 사제 같은 미국 VC한 투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스탠다드에 간다가 있고 아니면은 미국 법인을 만드셔서 한국 VC들이 요즘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스탠다드로 한국 VC에게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 이거는 뭐 실제 효용보다는 투자자들과 미리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맞습니다. 것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VC들과 LP들이 조금 더 이 투자자보다는 이제 창업자들 프렌들리하게 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조나 분위기 자체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더 편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해결책 정도 생각이고 저는 이 영상도 그렇고 뭐 이 글을 쓰면서 아직 뉴스레터 쓰고 있긴 한데 다 쓰면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 안에 뭐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막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꼬집으려고 만드는 영상이나 뉴스레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어떤 객체 에이전트들,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인센티브에 맞게 최적화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국내 VC나 미국 VC의 비교 아니면 누가 낫네, 누가 나쁘네 보다는 두 나라의 규제와 환경 차이가 이런 다른 점을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 크고 한국 입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건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미국 진출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목표에 맞춰서 처음부터 최적화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시장이 한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국 방식으로 조금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더 발전하고 그 구성원들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최적화되는 게 좋고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려면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저희 장건 변호사님과 제가 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과 글을 쓰는데 영감을 주신 이택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 나와서 많은 스타트업들 돕다 보니까 지금 정말 LA 네, 계신가요? 저는 LA에 있습니다. 네, LA에 있는데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한국 스타트업들의 어떤 인재들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에요. 여기 나와서 보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주시되 아까 이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미국에 진출하시려면 진짜 미국에 맞는 스탠다드와 미국에 맞는 어떤 그런 회사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곡차곡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변호사님 회사 이름이랑 이메일 네.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 댓글이랑 여기 그 뭐야 거기 그 뉴스레터에 넣어줄 테니까 아니면 저한테 네. 연락 주세요. 다들 제 뉴스레터 바뀐 거 아시죠? 제 뉴스레터 그냥 그 대답하기 답변하기 리플라이 누르면은 바로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오. 저한테 장건 변호사님 연락처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또 뭐 미국 진출 미국 부시한테 투자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신 이택경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